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에 중국 대표단은 비웃음을 터뜨렸다가 불과 몇 분 만에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대체 그 자원의 정체는 무엇이었기에 중국 대표단조차 당황의 다리를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세계가 그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든지 방산 수출 1위라든지 K-팝이 빌보드를 휩쓸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참 기적이지 사실은 가진 게 없잖아.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 명문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그게 마냥 자부심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그저 교육열로 버틴 나라지 결국 자원도 없고 힘도 없는 작은 나라야. 그런데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충격과 자부심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난달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외교학자, 경제학자, 지정학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고 저도 한국을 대표하는 패널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마음 한편으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회의장에서 마주한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예상치 못한 갈등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의 발언은 시작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다른 강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어졌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잠시 그들의 말이 옳은 게 아닐까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든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 국제관계학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50년도 넘게 활용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청중 대부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피식 웃기도 했고 특히 중국 대표단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불과 3분이 지나자 그들은 급격히 표정을 굳히더니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그 자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한국이 그 자원을 통해 기적을 이룬 나라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강경하던 중국 대표단조차 당황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날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래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권을 쥔 사람은 중국 대표단의 수석학자였던 칭화대학 장하오 교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자원의 보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키우며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 러시아, 호주, 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모두 막대한 천연자원 덕분에 오늘의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렸고 발표 자료에는 석유 매장량 지도, 자원 수출국의 GDP, 군사력 통계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원은 곧 권력이었고 경제력은 자원의 양에 따라 좌우된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단에 선 인물은 바로 장 교수의 제자이자 미국 유학 중인 왕진웨이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논리를 더욱 세련되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상위 20개 경제국 중 14개국이 주요 자원 보유국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는 부국이 되었고 자국 통화를 국제 원유 거래에 활용하면서 외교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왕진웨이의 발표는 화려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 위성 이미지까지 활용해 세계가 여전히 자원의 시대에 있다는 주장을 조밀하게 펼쳐나갔습니다. 거기엔 해양이라는 단어조차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발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결국 남의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각은 단지 중국 대표단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 외교와 경제계에서도 한국의 성장을 여전히 미스터리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아니, 석유도 없고 광물도 부족하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남았을까? 심지어 어떤 서구 언론에서는 기적의 국가, 유례없는 예외 같은 말로 한국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 표현들은 얼핏 보면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한국은 본래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운이 좋았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저 역시 외국 유학을 하며 수없이 이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앞에 저 스스로도 늘 맞는 말이긴 하지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장하오 교수와 왕진웨이의 발언이 이어졌을 때 저 역시 마음 한켠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수치로 뒷받침됐으며 역사적으로도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표 이후 회의장에는 일시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위기는 명백히 그들의 논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미국 학자가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되었을까요? 단지 미국의 지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장하오 교수 쪽으로 향했고 그는 살짝 당황한 듯한 얼굴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이 흐름을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토론은 한 가지 관점만을 절대적인 진실처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치나 논리보다도 진짜 현실을 살아낸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주요 광물 자원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계 6위 수출국이자 반도체, 조선, 배터리, 문화산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자원의 절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이 가진 석유보다 귀한 자원, 그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채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가진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은 바로 바다입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 그게 자원이야? 하지만 저는 바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다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금의 성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입니다. 이 말에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세계 지도를 띄우고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1965년 중동의 두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사이에서 일어난 영토 교환을 아십니까? 요르단은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땅을 사우디에 넘기는 대신 홍해 연안의 19km 해안선을 확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 대표단의 한 사람이 조용히 비웃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유를 버리고 바다를 선택했다고?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지.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택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르단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19km의 해안선 덕분에 아카바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아카바항의 사진이 떴고 화물선과 컨테이너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르단은 더 이상 내륙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홍해를 거쳐 인도양과 유럽까지 연결되는 무역의 길을 열었고 그 항구 하나가 나라 경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몇몇 참석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역시 자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무역 강국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전체 무역 중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9.6%입니다. 그 말은 곧 한국이 존재하는 이유, 한국이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다에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물류의 통로가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입니다. 내륙국 몽골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원이 풍부하지만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바다를 통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요. 이 말을 하자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유럽의 한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엔 부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1876년 개항한 이 항구는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적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 부산항은 287개의 국제 전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2천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자국의 무역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물류를 중개하는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메모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조선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LNG 선박, 이중 연료 추진선, 스마트 선박. 이 모든 혁신은 바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바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고 문화와 기술, 창의성까지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기에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무한히 열려 있고 영원히 흐릅니다. 그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21세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답을 이미 증명해낸 나라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으로 가슴 깊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가진 나라입니다. 바다의 힘이 단지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의 수출 구조를 분석해보면 해상이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총무역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세계 9대 무역국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물류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오갑니다. 무역은 국가의 혈액순환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심장을 뛰게 만든 강력한 해양순환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습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이자 글로벌 해상물류 허브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제품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미주에서 들어온 수많은 화물이 부산항을 거쳐 세계 각지로 재배분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자국 경제만을 위한 항만이 아닌 세계 물류 체계에 없어서는 안 될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 플랫폼 위에 한국은 세계 1위의 산업을 하나둘씩 세워 올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래의 에너지 운송을 책임지는 해양 첨단 기술의 집합소입니다. LNG 운반선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수천 톤의 액화가스를 영하 160도 이하로 안정적으로 운반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 정밀 용접 기술, 첨단 소재, 극저온 시스템이 총동원되는 하이엔드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선박을 전 세계가 한국에 주문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한국의 기술력을 향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마트 선박,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적 우위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 해법까지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며 탄소 중립 선박 개발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미래 해양 산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다시 해군 함정, 잠수함, 구축함 같은 방산 산업으로도 확장됩니다. 해양 접근성은 조선, 방산, 무역, 물류를 잇는 한국 경제의 혈관이자 뼈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바다를 통해 이룬 또 하나의 위대한 성취는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의 발전입니다. 경제와 문화의 번영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힘 또한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군사적 긴장 요소가 있고 동해와 남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맞닿아 있으며 서해 너머에는 거대한 중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즉,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해답을 바다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해군의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소규모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자국의 해상 교통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해군력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독도함을 필두로 하는 대형 수송함, 장보고급 잠수함 등은 바다 위에서의 방어뿐 아니라 원의 작전 능력까지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지스함은 최첨단 전투 시스템을 갖춘 군함으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해군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안보 능력을 가졌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한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일 계약 기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기록이며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의 군사 기술력과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산 산업 역시 해양 기반 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히 상선 건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과 군함 같은 방산 장비 건조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정밀 용접, 고강도 강판, 복합 소재 기술 등은 모두 군사 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들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해양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 수출 루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 한국 항만은 무기 수출의 속도,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물자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최근 드론을 무력화하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 청광을 자체 개발하고 실전 배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 일부 기술 선도국에서만 가능한 분야로 평가되며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상징적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 기술 역시 정밀 제어와 에너지 전달의 핵심이 해양 플랫폼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박의 안정된 전력 시스템 및 진동 제어 기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군사적 해양 전략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국제 해상 분쟁에 대해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양에서의 질서와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 노선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전략적 외교 자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정찰 위성,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통신망 구축 등 우주 기반 감시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역시 해양 방어력과 직결되는 미래 전략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수평적 공간만이 아니라 우주로 확장되는 3차원 전략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고 한국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기술력과 시스템, 전략적 판단력으로 극복해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조선업을 발전시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을 키웠으며 해상 교통로를 스스로 지키는 능력을 통해 외교와 안보에서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석유가 없었기에 더 뚜렷한 전략을 세워야 했고 더 강한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바다는 한국에게 존재의 필수 조건이었고 생존의 유일한 길이었으며 도약의 무대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광물도 부족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며 천연가스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좌절이 아닌 창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라는 열린 공간에서 길을 찾았고 그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며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99.6%의 무역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세계 2위의 환적항을 보유한 나라, 세계 1위의 LNG선 건조국이자 첨단 반도체와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실어 나르는 21세기형 해양 강국.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바다는 여전히 넓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미래는 그보다 더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바다를 따라 더 넓은 세계로, 더 위대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단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개척한 자랑스러운 해양 강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도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바다를 통해 길을 찾았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더 넓은 세상에 함께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